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 강의하고 있는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게 3월 말인데 4월 초에 1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1차 시험 끝나면 아마 이제 2차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중에 한 과목인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험은 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연간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 20-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제 강의 수강하고 상관없이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한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성범 평가사고요. 저는 부동산 학사, 석사 전공했고 2011년도에 22기 감정평가사로 합격을 했고요. 수험 기간은 2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차로 합격해서 태평양 감정 본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감정평가 사무소로 독립을 해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강의는 2017년도부터 제가 우연한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현업에서 한 4년,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때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학원에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서울법학원에 합류해서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의 외에는 협회에서 하는 수습평가사들 이론 연수 뭐 이런 거 강의를 했었고 그 외에 이제 기업이나 뭐 투자자들 쪽에서 요청이 오는 부동산 교육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부동산원의 뭐 신입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국공유 재산 같은 거 매각 업무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건설사들 포스코나 뭐 부동산 기업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랑 관련된 교재는 제가 3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시험이 벌써 이제 36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꽤 많이 쌓여 있는데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제일 먼저 출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라고 법령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조금 더 학습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보교재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앞선 부분 총론 파트도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한 권, 요건 작년에 출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3권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 핸드북은 이 기출문제집의 미니 버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나 아니면 수험 관련한 질문은 저희 네이버 카페, 학원 카페, 감정평가사 합격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카페에 올리기 좀 민감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내용들은 여기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카톡이나 휴대폰 같은 걸로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 시험이 아무래도 뭐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이 아니라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카톡이나 전화로 좀 소통하고 이렇게 답변 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글의 형태,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질문 답변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조금 시험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은 카페랑 이메일 통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험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시험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최소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4년 주기로 이제 계속 최소 합격 인원이 조정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18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2차 시험 응시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2,7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한 얼마 되는 건가요? 한 15대 1 정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험 3과목입니다.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인데 100점 만점이고 모든 과목을 4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3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나오게 되면 이제 과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격자는 40점 이상인
분들 중에 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180명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꽈락률 역대 꽈락률을 평균 내봤더니 실무가 66%. 그러니까 2,700명이 시험 봐서 그 중에 66%가 실무를 40점 이하로 맞는다는 거죠. 자, 이론은 53%, 법규 52%. 그래서 실무가 과락이 높다는 건 그만큼 과목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들 초반에 실무에 많은 공부량을 투여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론하고 법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의 출제 영역은 감정평가 원리, 방식, 응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저희 이론 내용이랑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험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출제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 위에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저희 시험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뿌려지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세모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보시는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원론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2차 시험 과목인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두 과목 모두 다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총론, 강론. 총론은 강론 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론 파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강론 파트이든 상관없이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게 총론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총론은 당연히 부동산을 다루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념, 시장, 가격 이렇게 세 가지를 총론, 공통 분모로 다루고 있고 강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의 각각의 분야들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한마디로 부동산 필드에서 가장 앞선 플레이어들이 바로 개발 투자 금융이거든요. 이 개발 투자 금융이 앞서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뭐 감정 평가라든지 뭐 중개, 뭐 관리, 법률, 회계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투자 금융을 의사 결정 분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의사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해서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학의 관점이고요. 1차 시험. 자, 2차 시험을 오게 되면 조금 구성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에서 강론 파트에 해당됐던 감정평가가 이제 중심으로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의 구성이 부동산학 개론과 같으면서도 구성적에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일단 총론 부분은 똑같습니다. 개념, 시장, 가격 똑같아요. 그래서 1차 부동산학 개론을 하셨다면 2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반대도 성립하겠죠. 2차에서 개념, 시장, 가격을 공부하시면 1차에도 도움이 되시겠죠. 공부량은 당연히 2차가 더 많기 때문에 2차를 먼저 하시고 1차를 공부하셔도 도움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없었던 게 이제 감정평가 이론 총론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감정평가라는 내용을 확 늘려서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과 같은 부분이 총론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것들이 이제 강론에 새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이 노란색 표시해 둔 부분을 보시면 핵심적으로 부동산학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론에는 기초 이론이 들어가고 강론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부동산학의 강론에 있던 내용도 일부 내용이 감정평가 응용 이론이라고 해서 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1차 부동산학 개론에 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감정평가 이론에도 오게 되는데 그중에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쭉 늘어나서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강론 부분은 쭉 축소되어서 일부 과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같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출제 비중인데 요거는 이제 실제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논술 시험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장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페이지로 출제가 됐었고 이번 문제가 전년과 다르게 굉장히 늘어난 분량으로 출제가 됐던 것이 작년에 좀 특이점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소물음으로 문제가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 2번처럼 많은 분량의 어떤 사례가 제시되고 그 사례를 해석하는 식의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문제 그리고 각각의 소물음까지 따지게 되면 한 10문제 내외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를 이제 이런 답안의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작년까지 16페이지였는데 올해 이제 20페이지로 늘어나게 됐고요. 늘어난 분량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을 논술문의 목차를 구성하고 그 안에 뭐 적게는 4줄, 많게는 뭐 5줄, 6줄 정도를 해당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소제목, 내용, 소제목, 내용, 소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내용 작성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00점 기준으로 20장이니까 10점짜리 문제가 나오게 되면 2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량에 대한 감을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쉬지 않고 답안을 16페이지, 20페이지를 작성해야 100분 안에 풀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시험 강의를 수강하시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1차 시험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논술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객관식 시험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 중에 가장 큰 것이 논술 시험을 객관식 시험 준비하듯이 공부하신다는 겁니다. 적당히 기출문제를 풀고 암기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의 차이를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출제위원 채점평을 한번 볼게요. 출제위원 채점평은 가장 중요한 자료거든요. 저희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낸 채점평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의 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시험의 룰을 알아야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시험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게임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위원 채점평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3가지만 일단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단순한 암기 사항 정리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가지가 대비되죠. 암기와 논리 전개 2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2차 시험은 암기보다 논리 전개가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2번째 보시면 아는 것 못지않게 서술의 형식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똑같은 내용도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출력의 양식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논술문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답안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식도 채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3번째, 문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답안과 단순한 지식만을 서술한 답안은 차별성이 컸다. 차별성이 컸다는 건 점수 격차가 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단순히 암기해서 적는 것보다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채점평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차 시험 객관식을 준비하듯이 단순히 암기를 해서 암기한 내용을 답안에 출력해내는 형태로는 득점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방식 자체가 암기를 우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연습한 다음에 마지막에 암기를 붙여야지 되는 거죠. 암기한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맞춰서 잘 구성을 해서 표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 무지성 암기를 하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논술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암기를 붙이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시행착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비교해 보시면 1차 시험은 기본 강의 듣고요. 문제풀이, 기출문제 보통 풀이를 하죠. 기출문제 풀이한 다음에 바로 최종 정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은 기출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게 되면 바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고 시험장에서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기본 강의 있고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2차 시험은 기출문제가 크게 변형되지 않고 나오게 되면 출제 오류에 해당되죠. 이건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은행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기출문제 풀이를 한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GS 스터디라는 걸 별도로 하는 거고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1차 시험과 다르게 논술문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기본적인 요령들을 학습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시험을 공부하는 방식과 2차 시험을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니까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기본 강의 개강하면서 수강생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논술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보다 없으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 논문 작성을 안 해보신 분보다 해보신 분이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험에서 쓰는 이 논술문은 이 논문의 미니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분량이 논문보다 훨씬 작은 미니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미니 논문이라 하더라도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서술 형식이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요 강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요 강의만 브릿지로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GS 스터디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논문을 대단한 사람들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자, 전체적으로 한 번만 훑어볼게요. 간략하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를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출제되면 제일 먼저 논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논제라는 건 이 문제에서 목적어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논제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문제 분석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개별 분석이 저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파트에 들어가 있고 이 지역 개별 분석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마치 폴더를 접었다 펴듯이 파악하는 과정의 논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문제가 출제된 것 중에서 목적어만 찾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논제를 찾게 되는 건데 목적어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대신에 이 목적어가 전체 이론 체계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고 관련 내용이 뭔지를 쭉 폴더를 펼치듯이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유형은 이 논술문의 서술어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하고 관계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설명하라와 논하라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 분류는 강사님들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저 6가지 분류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한 400~500문제 정도 되겠죠? 400~500문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형화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통 코어가 찾아지느냐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유형을 찾게 되면 어떤 유형의 문제이냐에 따라서 논술문의 목차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치 기어를 갈아 끼듯이 그래서 문제 유형에 맞게 목차를 구성을 해주시면 맨 땅에 백지 위에서 목차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술어를 가지고 유형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정해진 분량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점이란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목차 개수, 총 개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의 개수를 가지고 대목차, 그룹핑을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술어가 지금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본결에서 본의 목차 2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의 필요성, 그다음에 개별 분석과 상관관계, 개별 분석과 상관관계 이렇게 해서 2번째 기본 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 배점에 맞춰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것이냐를 쭉 서술해 주시면 되는, 이 목차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문 답안을 작성하실 때 마치 건물 지을 때 건축 설계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목차 설계가 논술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답안 작성이겠죠. 그래서 목차 잡은 대로 쭉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는 이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대로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선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본 강의를 하면서 논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공부를 하실 거고요. 이렇게 학습한 요령을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들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을 반복 숙달하는 게 GS 스터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에 개강하는 기본 강의에서 총론 파트까지, 총론에 뭐 들어가 있는지 기억나시겠죠? 총론 파트까지만 기본 이론과 논술의 내용을 배우고요. 7월에 개강하는 강론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강론의 기본적인 내용.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총론 파트의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풀이, 강론에서는 강론 파트 기출 문제풀이. 쉽죠? 간단하죠? 그리고 GS 스터디에서는 전체적인 진도에 맞춰서 반복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들어오시면 말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 기본서, 뭐 서브,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자, 기본서는 일단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된 교수님들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의 책이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경응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 그다음에 서광채 교수님의 부동산학 개론의 베이스를 두고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관계법령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그리고 실무기준에 대한 해설서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2가지 내용을 잘 축약을 해서 만든 참고서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이 참고서를 서브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서브가 서브트랙션, 요약을 얘기하는 건데 각 강사님들마다 다 서브 참고서가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2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과 해설이 있는 자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강사님들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 외에는 논문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다 직접 골라서 중요한 부분 요약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봐야 될 거는 기본서, 관계법령, 기출문제, 논문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교재에 적절하게 배분되고 요약돼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하셔야 될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학습 방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딱 2가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위원 강평, 출제자들이 이 문제, 이 시험의 룰을 어떻게 설계하고 해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가 가장 중요한 설명서가 될 거고요. 그 외에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출제위원 강평은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합격 수기의 경우에는 서울법학원 카페에 가장 많은 합격 수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원 카페만 참고하셔도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 PR 비슷한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강의가 뭐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강의의 특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제가 강조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특징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의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는 걸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수험생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 나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이해를 선배치하고 암기를 후배치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논술 시험에 특화된 프레임워크 중심의 강의입니다. 저희 시험 논술 시험이고 객관식 시험과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논술 시험에 특화되어 있는 논술 연습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출문제 분석과 풀이에 집중하는 수업.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님들보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요. 기출문제 그만큼 공을 들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출문제가 당연히 어렵겠죠. 어려운데 이 어려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니 스텝을 만들어서 쉬운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기출문제를 2번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다른 문제로 애둘러 가기보다는 기출문제를 2번, 3번 공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래서 기출문제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학원가에 있는 감정평가 이론 강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수험 기간은 가장 짧고 실무 경력은 가장 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암기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논술 연습 많이 하고 기출문제 제대로 학습해서 공부를 최소화하면서 요령 있게 학습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4월 14일에 개강하고요. 교재는 2가지를 쓸 겁니다. 기본 이론 내용 요약되어 있는 요약서 하나랑 그다음에 논술을 연습하기 위한 핸드북, 이렇게 2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강의 범위는 일단 강론을 제외한 총론 파트 절반만 일단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논술 목차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연습들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한 3달 정도 진행되겠죠. 한 10몇 회차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본서 내용 2번 정도 정독해 주시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구성 정도를 익히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월 14일에 개강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2차 시험 처음에 들어오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각 강사님들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서점에서 기출문제집을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의 딕션이나 내용이나 기출문제집의 어떤 표현 방식이 나하고 잘 맞는지를 따져보시고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1년 3개월의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